제 이름은 서아 씨, 윤서아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가족이라는 제발 단어를 다시 떠나지 배우기까지의 마요. 긴 여정입니다. 아버지의 무너짐을 서아 씨, 지키기 위해 저는 한 재벌가의 문을 제발 두드렸습니다. 떠나지 그리고 마요. 그 문 뒤에서 기다리던 남자. 서아 씨, 첫날 밤 그는 아이처럼 울다가도 제발 갑자기泣고 차분한 떠나지 목소리로 마요. 속삭였습니다. 서아 씨, 저 기억 조금 난 것 같아요. 그 말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께 따뜻하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몸값이 수억 원이라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보증을 잘못 써셨고 하룻밤 사이에 우리 가족은 빚더미에 깔렸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사신 분이 단 한 번의 믿음 때문에 무너지는 모습을 저는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소리 없이 우셨고 아버지는 목발을 짚은 채 마당 한 구석에 서서 하늘만 올려다보셨죠. 28해를 살면서 그분의 등이 그토록 작아 보인 건 처음이었습니다. 강진가에서 연락이 온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어요. 재벌가에서 우리 같은 집안에 손을 내밀었고 그 조건은 결혼이었습니다. 빚 전액 탕감 대신 아들에게 시집을 오라는 거였죠. 고등학교 문학교사라는 직함과 빈약한 월급으로는 억 단위의 숫자를 감당할 방법이 없었고 저는 더 이상 고민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울먹이셨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였어요. 괜찮다고 잘 지낼 거라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정작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건 느끼지 못했습니다. 검은 차량 안에서 저는 잔뜩 굳은 손을 무릎 위에서 떼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익숙한 골목길이 사라지고 점점 넓은 도로가 펼쳐지더니 어느새 높은 담장과 철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강진가 저택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소리가 울렸을 때 높은 천장에서 내려오는 샹들리에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차가운 건 저를 맞이한 시어머니의 눈빛이었어요. 한유정이라는 이름의 그분은 60대 초반으로 보였지만 자세는 꼿꼿했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물건의 하자를 검수하듯 그렇게 저를 스캔했죠. 어머니, 인사드립니다. 제가 먼저 허리를 숙였지만 돌아온 건 짧은 침묵뿐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더니 옆에 서 있던 누군가를 가리켰습니다. 도원이다. 앞으로 내가 모셔야 할 사람이야. 그 말투에서 저는 이 집에서 제 위치가 어디인지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시어머니의 냉정함이 아니었어요. 그녀 옆에 서 있던 남자, 강도원이었습니다. 30살 강진그룹의 막내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제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재벌가 도련님이라는 이미지와 너무 달랐어요. 키는 저보다 한 뼘쯤 컸고 체격도 좋았지만 눈빛에서 또래 남자들에게서 느껴지는 날카로움이나 자신감 같은 게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린아이처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제가 눈을 마주치면 황급히 시선을 피했죠. 그러다 다시 훔쳐보고 또 피하고 처음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처음 보는 사람을 대하는 어색함이 아니라 마치 오래전부터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 같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거든요. 설명할 수 없는 기시감 같은 것,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 대체 뭐지?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못 본 척했고 저만 혼란스러운 채로 서 있었죠. 결혼식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치러졌습니다. 하객은 대부분 강진가 쪽 사람들이었고 제 편에는 부모님과 몇몇 친척분들만 계셨어요. 아버지는 목발을 짚고 힘겹게 버티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웃고 계셨습니다. 하얀 드레스가 무겁게 느껴졌고 손에 든 부케에서 나는 꽃향기가 오히려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 순간에도 옆에 선 도원 씨를 훔쳐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우리 눈이 마주치자 이번엔 피하지 않았어요. 대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죠. 그 미소가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피로연 내내 저는 강진과 사람들의 시선을 견뎌야 했어요. 빚 때문에 팔려온 며느리,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도원 씨는 달랐습니다. 그는 제 옆을 떠나지 않았고 누군가 저에게 불편한 시선을 보낼 때마다 살짝 앞으로 나서서 저를 가렸어요. 마치 저를 보호하려는 것처럼요. 그런데 그 행동이 어른의 판단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가 자기 물건을 지키려는 것 같아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모든 하객이 돌아간 뒤 저는 신혼방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바닥에는 땀이 차올랐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도원 씨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달빛이 그의 옆얼굴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낮에 보던 것과는 또 달랐습니다. 어딘가 쓸쓸해 보였달까요? 아니면 뭔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처럼 보였달까요? 도원 씨, 제가 먼저 불렀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제 앞으로 다가와 멈췄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긴장한 건지 두려운 건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저는 읽어낼 수 없었죠. 침묵이 길어졌고 방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원 씨가 갑자기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움찔했지만 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서아 씨, 그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결혼식 내내 한 번도 제 이름을 부르지 않던 사람이 처음으로 제 이름을 입에 올렸습니다. 네, 도원 씨. 저도 대답했죠. 그러자 그가 한 발짝 더 다가왔어요.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요. 그 눈빛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이 같던 순진함 대신 어른의 간절함 같은 게 담겨 있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요.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은 사람처럼 또는 계속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서아 씨, 이제 안 도망가죠? 그 한마디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가다니요. 제가 왜 도망을 가요? 저는 빚 때문에 여기 온 사람인데 도망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갈망을 동시에 읽었어요.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다. 아니면 뭔가를 숨기고 있다. 그런 직감이 온몸을 스쳤습니다. 도원 씨, 저는 도망가지 않아요.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동시에 그의 손에서 힘이 풀렸고 그는 마치 모든 긴장이 풀린 사람처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서아 씨. 그가 작게 속삭였죠. 그 목소리가 어린아이의 것인지 아니면 어른의 것인지 저는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쏟아졌고 방 안은 고요했어요. 도원 씨는 여전히 제 앞에 서 있었고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망울이 아이 같으면서도 어른처럼 깊었어요. 어느 쪽이 진짜일까 저는 알 수 없었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예감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 남자에게는 분명 비밀이 있고 그 비밀이 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도원 씨는 저를 완전히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첫날 밤이라면 누구나 긴장하기 마련이잖아요. 저 역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도원 씨가 한 행동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는 옷장에서 이불 두 채를 꺼내더니 방 한 구석에 있는 작은 탁자 옆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둥글게 말아서 마치 작은 동굴처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멍하니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아 씨, 여기 들어와요. 도원 씨가 손짓했습니다.
이불로 만든 작은 공간 안으로요. 네. 저는 제대로 들은 건지 의심스러워서 되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안이 따뜻해요. 바깥은 무서우니까. 그 말투가 마치 어린아이 같아서 저는 할 말을 잃었죠. 30살 성인 남자가, 그것도 재벌가의 도련님이 이불로 굴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자고 하다니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건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그의 순진한 눈빛을 보고 있자니 마음 한구석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그의 권유대로 이불굴 안으로 들어갔죠. 좁은 공간이었지만 의외로 아늑했고 도원 씨는 제 옆에 앉아서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마치 어린 시절 비 오는 날 이불 속에 숨어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이런 걸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서아 씨, 저 무서운 꿈을 많이 꿔요. 도원 씨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은 데 들어가 있으면 괜찮아져요. 그의 말에서 저는 뭔가 깊은 상처의 흔적을 느꼈어요. 무서운 꿈이라니 어떤 꿈인데요? 제가 물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을 감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그 무게가 생각보다 가벼웠고 저는 어색하게 앉은 채로 그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원 씨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잠이 든 거였죠. 저도 슬슬 졸음이 밀려왔는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잠든 도원 씨의 입술에서 중얼거림이 흘러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귀를 기울이자 분명한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압력선, 구조화중, 조류 편차. 제가 알아들은 건 그 정도였는데 분명 과학서적이나 전문 논문에서나 볼 법한 용어들이었어요.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낮에 보던 도원 씨는 순하고 어눌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발음도 또렷했고 마치 강의를 하듯 체계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류의 흐름을 계산하면 구조물의 하중 분산이, 그의 잠꼬대는 점점 더 복잡해졌고 저는 숨을 죽인 채 듣고만 있었어요. 이 사람은 대체 누구인 걸까요? 아니, 이 사람 안에는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러다 도원 씨가 갑자기 몸을 뒤척였습니다. 얼굴이 괴로운 듯 일그러졌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서아 씨, 어떻게 계산하면 살릴 수 있을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아까와 또 달랐어요. 간절하고 애절하고 마치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 같았죠. 살리다니 누구를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 때쯤 도원 씨가 눈을 떴어요. 그리고는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아 씨, 잘 잤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간밤에 괴로워하던 표정은 온데간데였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도원 씨, 어젯밤에 잠꼬대를 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러자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진짜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의 반응은 진심으로 모르는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압력선이라든가 구조화중이라든가 그런 말을 하셨어요. 제가 대답하자 도원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어요. 그의 눈 속에서 뭔가가 번뜩였다가 사라지는 걸요. 하지만 그는 곧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네, 저 그런 거 몰라요.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택의 넓은 식당에서 시어머니와 마주 앉았죠. 도원 씨는 제 옆에서 밥을 먹었는데 숟가락질이 서툴렀어요. 국물을 흘리기도 하고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다가 떨어뜨리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도원아, 천천히 먹어라. 그 목소리에는 짜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많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제 위치는 아직 불안정했으니까요. 식사 후 도원 씨가 정원으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은 넓고 아름다웠어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도록 설계된 것 같았고 멀리 연못도 보였습니다. 도원 씨는 제 손을 잡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어요. 마치 오랜 친구에게 자기 집을 자랑하는 것처럼요.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곳이에요, 서아 씨. 그가 연못 앞에서 멈추며 말했습니다. 물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도원 씨가 물을 바라보는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순진하고 해맑던 눈빛이 사라지고 깊고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건 마치 그리움 같기도 했고 두려움 같기도 했고 후회 같기도 했습니다. 도원 씨, 물을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좋아해요. 근데 무섭기도 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긴 복도를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가장 안쪽에 있는 문 하나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닫혀 있던 곳이었죠. 호기심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어요. 문틈 사이로 뭔가가 보였습니다. 서류 같은 것, 사진 같은 것.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금만 들여다보자. 그런 생각으로 문 쪽으로 한 발짝 다가갔을 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야. 시어머니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여긴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이야.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 앞으로 다가와서 문을 닫았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고개를 숙였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한번 훑어보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닫힌 문 너머로 도원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왜 나만 살았죠? 분명히 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라 어젯밤 잠꼬대에서 들었던 것처럼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살았다니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왜 도원 씨가 저 방에 있는 걸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복도 끝으로 사라졌고 저는 닫힌 문 앞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에 도원 씨가 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원 씨는 어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서아 씨, 어제 저녁에 뭐 했어요? 그가 해맑게 물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분명히 어젯밤 그 방에서 도원 씨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도원 씨, 어젯밤에 복도 안쪽 방에 가셨어요? 그러자 그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방이요? 저 거기 안 가요. 엄마가 가지 말래요.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도원 씨의 말이 진심인 것 같았거든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어젯밤 제가 들은 목소리는 뭐였을까요? 환청이었을까요? 아니면 도원 씨가 정말로 기억을 못하는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방에 뭐가 있는지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외출을 하셨고 도원 씨는 정원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복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손끝이 차가웠어요. 금지된 곳에 들어간다는 죄책감과 진실을 알고 싶다는 욕구가 동시에 밀려왔죠.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열어봐야 할까요? 결국 저는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어요.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고 오래된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지만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 윤곽을 드러냈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본 것들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벽면 가득히 설계도가 붙어 있었습니다. 해양전망대라고 적혀 있었어요. 바다 위에 세워진 거대한 구조물의 도면이었죠. 세밀한 계산과 수치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도면 옆에는 바다 사진들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푸른 바다, 하얀 파도, 그리고 무너진 건물의 잔해. 저는 사진 하나하나를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러다 한쪽 벽에 붙어 있는 신문 기사 스크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양전망대 폭발 사고, 10명 사망. 기사의 헤드라인이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날짜는 5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사를 읽어내려갔죠. 준공을 앞둔 해양전망대에서 원인 불명의 폭발 사고가 발생했고 현장에 있던 작업자 10명이 사망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또 다른 기사가 저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폭발 사고 유일 생존자 강도원. 기사에 실린 사진 속 얼굴이 너무나도 익숙했어요. 지금은 어눌하고 순한 표정을 짓는 사람, 하지만 사진 속의 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자신감 넘치는 표정,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 그건 분명 도원 씨였지만 제가 아는 도원 씨가 아니었어요.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도원 씨는 해당 전망대의 설계를 총괄한 해양 건축가로 사고 당시 현장 점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 건축가라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숟가락질도 서툴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해양 건축가였다니요. 그것도 저 복잡한 설계도를 직접 그린 사람이라니요. 하지만 어젯밤 잠꼬대에서 들었던 전문 용어들이 떠올랐어요. 압력선, 구조하중, 조류 편차. 잠든 도원 씨의 입에서 나왔던 그 말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그의 내면 어딘가에 그 지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은 잊었지만 무의식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저는 더 많은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 유일한 생존자인 강도원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기억 일부를 상실했다고 적혀 있었어요. 이후 그는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강진그룹은 유족들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도원 씨가 왜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지, 왜 물을 좋아하면서도 무서워하는지, 왜 잠들면 다른 사람이 되는지.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나만 살았죠? 어젯밤 도원 씨가 했던 그 말이요. 10명이 죽고 혼자만 살아남은 사람의 죄책감. 그게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사람이 짊어진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문 앞에 도원 씨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해맑던 눈빛이 사라지고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마치 기사 속 사진의 그 사람처럼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서아 씨, 여기서 뭐해요? 그의 목소리도 달랐어요. 평소의 어눌한 말투가 아니라 또렷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냥 잠깐 길을 잃어서. 변명이 입에서 나왔지만 도원 씨는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벽에 붙어 있는 설계도와 기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왜 나만 살았죠? 그가 다시 그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저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요. 도원 씨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갑자기 몸을 비틀거렸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도원 씨,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을 때 그의 눈빛이 다시 바뀌었어요. 아까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가 사라지고 평소의 순하고
해맑은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아 씨, 여기가 어디예요? 그가 두리번거리며 물었죠. 마치 방금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저는 알았습니다. 도원 씨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걸요. 하나는 어린아이 같은 지금의 도원 씨, 그리고 또 하나는 5년 전 사고의 기억을 간직한 해양건축가 강도원. 며칠 뒤 저는 도원 씨를 데리고 친정에 가기로 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부모님을 뵙는 자리였어요. 시어머니는 별말 없이 허락하셨지만 저를 보내는 눈빛에는 경계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눈치챈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저는 모른 척했어요. 도원 씨는 외출한다는 말에 아이처럼 신이 나서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죠. 서아 씨 부모님 선물도 사야 해요. 그가 진지하게 말했을 때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친정으로 향하는 동안 도원 씨는 창밖을 연신 바라봤어요. 도시의 풍경이 점점 시골로 바뀌어 갔고 그는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저 산은 뭐예요? 저기 논에는 뭐가 자라요? 질문이 끝이 없었죠. 저는 하나하나 대답해주면서도 마음 한편이 무거웠어요. 이 사람을 부모님께 뭐라고 소개해야 할까요? 재벌가 도련님이지만 정신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상태라고요? 차마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친정집 마당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먼저 나와 계셨어요. 서아야 왔구나.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울컥했지만 애써 참았죠. 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제가 인사하자 어머니는 제 뒤에 서 있는 도원 씨를 바라봤어요. 이분이 사위구나.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원 씨는 꾸벅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강도원입니다. 그 인사가 너무나 공손해서 어머니도 놀란 표정이었죠. 마당 한쪽에서 목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가 불편하신 아버지는 천천히 걸어 나오셨죠. 서아야.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다가가려는 순간 옆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원 씨가 갑자기 그 자리에 얼어붙은 거예요.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도원 씨? 제가 불렀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의 시선은 오직 아버지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아니, 오래전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만난 것처럼요.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도원 씨, 괜찮으세요? 다시 물었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원 씨가 움직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 앞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모두 얼어붙은 표정이었죠. 도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어린아이 같던 말투가 사라지고 낮고 단단한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버님,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다시 뵙다니요? 도원 씨가 제 아버지를 만난 적이 있다는 건가요? 아버지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아나?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저는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도원 씨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년 전 바다에서 저를 끌어올린 손이 당신이었죠. 그 한마디에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저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복잡한 감정으로 일그러졌죠. 설마 정말로 아버지가 5년 전 그 사고에서 도원 씨를 구한 건가요? 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자네였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리를 다친 이유를요. 보증사고가 아니라 5년 전 바다에서 누군가를 구하다가 다친 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도원 씨였고요.
도원 씨가 다시 말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당신 얼굴을 잊지 못했습니다. 꿈에서도 깨어 있을 때도 항상 당신 손이 제 손을 잡던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두 사람 사이에 그런 인연이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강진가에서 우리 집에 연락을 한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걸까요? 아버지가 도원 씨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일어나게, 청년. 아버지의 눈가도 촉촉해져 있었어요. 도원 씨는 천천히 일어났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고 거기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흘렀죠. 저는 그 순간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까까지 어린아이처럼 굴던 도원 씨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거든요. 눈빛도 말투도 자세도 마치 5년 전에 해양 건축가 강도원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원 씨, 지금 기억이 나시는 건가요? 그가 천천히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습니다. 어젯밤 금지된 방에서 봤던 그 눈빛이었거든요.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서아 씨 덕분에.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저는 그저 옆에 있었을 뿐인데요. 어머니가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단 들어와서 앉아요. 서서 얘기할 게 아니잖아.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마루에 앉아서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아버지가 5년 전 일을 들려주셨습니다. 해양전망대 폭발 사고 당시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아버지가 바다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고 뛰어들었다고요. 그 사람이 도원 씨였던 거예요. 물이 차가웠어. 아버지가 회상했습니다. 그 청년이 의식을 잃고 가라앉고 있었는데 간신히 붙잡아서 끌어올렸지. 근데 그때 파편에 다리를 다쳤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담담했지만 저는 그 이면에 있는 고통을 느꼈어요. 병원비 때문에 빚이 늘었고 거기에 보증사고까지 겹쳐서 지금의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도원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아버님. 저 때문에 이렇게 되셨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도원 씨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어요. 사람 목숨을 살렸는데 뭐가 죄송해. 아버지는 원래 그런 분이셨습니다. 누구든 어려운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분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결혼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죠. 강진가에서 우리 집을 찾아온 건 우연이 아니라 도원 씨의 무의식 어딘가에 남아있던 기억 때문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다시 찾고 싶었던 마음, 은혜를 갚고 싶었던 마음, 그게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해가 질 무렵 우리는 친정을 떠났어요. 어머니가 배웅하시며 눈물을 훔치셨고 아버지는 도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제 우리 서아 잘 부탁하네. 그 말에 도원 씨가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네, 아버님. 제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그 약속이 진심이라는 걸 저는 그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도원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서아 씨, 그가 불렀습니다. 네, 도원 씨. 제가 대답했죠. 그러자 그가 작게 웃었어요. 고마워요. 저를 데려와줘서. 아버님 덕분에 뭔가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의 말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느껴졌어요. 도원 씨가 기억을 되찾는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와 함께 5년 전의 아픔도 되살아날 테니까요.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도원 씨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얼굴에 노을빛이 비쳤고 저는 그 모습을 몰래 훔쳐봤어요. 이 사람 안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순수함과 어른의 깊은 상처가 공존하는 세계요. 그리고 저는 그 두 세계 사이에서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제가 이 결혼에서 해야 할 일 같았습니다. 그런데 저택에 도착했을 때 낯선 차 한 대가 주차되어 있었어요. 도원 씨가 그 차를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왔어요? 제가 물었지만 도원 씨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더 꽉 잡았죠. 그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거실에서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들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던 그녀는 명품 향수 냄새를 진하게 풍기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나이는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화장은 완벽했으며 손가락에는 번쩍이는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녀 옆에 앉아 계셨는데 표정이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어머, 도원 오빠. 여자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죠. 오랜만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도원 씨는 제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마치 저를 방패 삼으려는 것처럼요. 그의 손이 제 옷자락을 살짝 잡았고 저는 그 떨림을 느꼈어요. 이 여자가 누구길래 도원 씨가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 아이는 채린이야. 도원이 사촌 누나지. 그제야 저는 이해했어요. 강채린, 강진그룹 장녀라고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의 친정 쪽 조카딸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린 씨.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채린 씨는 제 인사를 무시하고 도원 씨에게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오빠, 나 기억 안 나요? 채린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도원 씨에게 다가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맨날 같이 놀았잖아요. 그녀의 손이 도원 씨의 팔을 잡으려 했고 도원 씨는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채린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봤죠. 그녀는 도원 씨가 자신을 피한 것에 화가 난 게 분명했습니다. 채린아, 오늘은 좀 피곤한 것 같으니 다음에 다시 오렴. 시어머니가 중재에 나섰어요. 하지만 채린 씨는 물러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이모, 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그러면서 그녀는 저를 바라봤죠. 이 사람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면서요? 제가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그 말투에서 저는 적대감을 느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경계심, 아니 그 이상의 무언가였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어요. 서아야, 채린이하고 잠깐 이야기 좀 해봐라. 도원이는 내가 데리고 있을 테니.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단둘이 이야기를 하라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이 단호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어머니. 저는 대답하고 채린 씨를 따라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나란히 앉았을 때 채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서아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당신 여기 왜 왔어요? 그녀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 거실에서의 달콤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죠. 저는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결혼했으니까요. 시집 온 거죠. 그러자 채린 씨가 비웃듯이 웃었습니다. 결혼이요? 빚 때문에 팔려온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채린 씨는 제 표정을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 알아요, 서아 씨. 당신 아버지가 빚더미에 깔렸고 강진가에서 그 빚을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당신을 데려온 거죠. 사랑도 없이 그냥 거래로. 그녀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직설적으로 듣는 건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게 채린 씨와 무슨 상관이죠?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채린 씨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상관이 있어요. 도원 오빠는 원래 제 쪽 사람이거든요.
당신 같은 외부인은 필요 없어요.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쪽 사람이라니 무슨 뜻일까요? 채린 씨가 도원 씨를 좋아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채린 씨가 다리를 꼬고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원 오빠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천재였어요. 해양 건축 분야에서 손꼽히는 천재. 30살도 안 돼서 국제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가 됐죠? 어린애처럼 굴면서 당신 뒤에 숨어 있잖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안타까움일까요? 아니면 질투일까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도원 씨가 어떤 사람이든 제가 곁에 있을 거예요. 그러자 채린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이 뭔데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요? 5년 전 그 사고 때문이에요. 10명이 죽었어요. 오빠가 설계한 전망대에서 그 죄책감 때문에 오빠가 망가진 거라고요.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채린 씨 입에서 직접 듣는 건 또 달랐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오빠 옆에 붙어 있으니까 상황이 더 이상해지고 있어요. 오빠가 당신 때문에 기억을 되찾으려 하고 있다고요.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억이 돌아오면 오빠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알아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채린 씨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기억을 되찾는 게 정말 도원 씨에게 좋은 일일까요? 5년 전의 아픔을 다시 마주해야 하는데 그걸 이 사람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채린 씨가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이 저를 똑바로 쏘아봤죠. 서아 씨, 조언 하나 할게요. 여기서 빠져요. 당신이 있으면 오빠도 이 가문도 다 망가져요. 당신은 그냥 빚 때문에 온 사람이잖아요. 끼어들지 마요. 저는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채린 씨, 저는 빠지지 않을 거예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단하게 나왔어요. 도원 씨가 원하지 않는 한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채린 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이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오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도망치려 해도 늦을 거라고. 채린 씨는 돌아서서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벤치에 홀로 남아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총총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죠. 채린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도원 씨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5년 전 사고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있는 걸까요? 방으로 돌아왔을 때 도원 씨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손을 잡았죠. 서아 씨, 채린 누나가 뭐라고 했어요? 괜찮아요?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요, 도원 씨. 그냥 인사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도원 씨를 불안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도원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까 친정에서 봤던 것처럼 깊고 또렷한 눈빛이었어요. 서아 씨, 거짓말하지 마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채린 누나가 뭐라고 했는지 다 알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요. 그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 아니었어요. 어른의 것이었죠.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원 씨,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러면서 그가 제 손을 더 꽉 잡았어요. 서아 씨, 저를 믿어줘요. 제가 다 기억해낼 거예요. 그리고 당신을 지킬 거예요. 채린 누나한테서도, 이 집의 모든 것에서도. 그의 눈빛이 진지했고 저는 그 약속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채린 씨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오빠가 왜 이렇게 됐는지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예요. 그 말 속에는 뭔가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아직 알지 못했죠. 며칠 후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서아야, 지금 바로 이리 와야 할 것 같다. 급한 일이야. 목소리가 다급해서 저는 물어볼 틈도 없이 주소를 받아 적었죠.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는 짧게 대답했어요. 와서 얘기하자.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소를 확인해 보니 해안가 쪽이었어요. 도원 씨는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저는 깨우지 않고 혼자 나갔습니다. 택시를 타고 1시간쯤 달렸을까요?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런 외진 곳에 계신 걸까요? 불안한 마음이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어요. 택시에서 내렸을 때 눈앞에 거대한 구조물이 보였습니다. 반쯤 완성된 채 방치된 건물이었어요. 바다 위로 뻗어 있는 형태가 마치 손을 내민 것 같았죠.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이 5년 전 폭발 사고가 났던 해양전망대라는 걸요. 왜 시어머니가 저를 이곳으로 부른 걸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바닷바람만이 삭은 구조물 사이를 휘감으며 불어왔죠. 철근이 삐져나온 콘크리트 기둥들이 위태롭게 서 있었고 군데군데 부식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곳에서 10명이 죽었다는 사실이 실감났어요. 저는 발걸음을 조심하며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여기 계셔. 하지만 말이 끊겼어요. 거기 서 있던 건 시어머니가 아니라 채린 씨였거든요. 그녀는 미소를 띤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아 씨, 잘 찾아왔네요. 그 목소리에서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채린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시어머니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채린 씨가 킥킥 웃었어요. 이모요? 전화한 거 제가 한 건데요. 이모폰으로.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속은 거예요. 저는 채린 씨의 함정에 빠진 거였죠. 뭐 하시는 거예요? 저는 뒤로 물러서며 물었어요. 채린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아 씨,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그녀가 물었어요. 도원 오빠가 무너진 자리예요. 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오빠가 바다로 떨어졌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오빠 대신 10명이 죽었어요. 오빠가 설계한 건물에서 오빠 때문에. 저는 계속 뒤로 물러섰지만 등 뒤로 난간이 느껴졌어요. 채린 씨가 한 발짝 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타나서 오빠를 흔들고 있어요. 기억을 되찾게 만들고 있다고요. 오빠가 그때 일을 기억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또 무너질 거예요. 이번에는 완전히. 그녀의 눈에서 광기 같은 게 번뜩였어요. 저는 공포를 느꼈습니다. 채린 씨, 저를 어떻게 하려고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러자 채린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하긴요? 그냥 사라져줬으면 해서요. 당신이 없으면 오빠는 원래대로 돌아갈 거예요. 순하고 말 잘 듣는 아이로. 그게 오빠한테도 이 가문한테도 좋은 일이에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채린 씨의 손이 제 어깨를 밀어냈습니다. 순간 발이 공중에 떴어요. 난간 아래로 차가운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뻗었지만 잡을 것이 없었죠. 채린 씨의 얼굴이 점점 멀어졌고 바람이 귀를 스쳤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차가운 물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후회가 먼저 밀려왔습니다. 도원 씨한테 인사도 못하고 부모님 얼굴도 다시 못 보고 이렇게 끝나는구나. 의식이 점점 흐려졌어요. 차가운 물이 폐 속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고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둠이 시야를 덮어왔죠. 그런데 그때였어요. 누군가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미하게나마 그 소리를 인식했죠.
그리고 강한 팔이 제 허리를 감쌌어요. 위로, 위로 누군가가 저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끊어지기 직전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봤어요. 도원 씨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빛이 달랐어요. 어린아이의 눈빛이 아니라 숙련된 전문가의 눈빛이었죠.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 저는 기침을 하며 물을 뱉어냈습니다. 도원 씨가 저를 부둣가로 끌어올렸고 저는 바닥에 쓰러져 숨을 몰아쉬었어요. 서아야, 괜찮아? 도원 씨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그 호칭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서아 씨가 아니라 서아야. 그리고 어눌한 말투가 아니라 또렷하고 단단한 목소리였죠. 저는 떨리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원 씨, 지금 저를 뭐라고 불렀어요? 제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대답했습니다. 서아야, 내가 늦어서 미안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은 깨어난 거예요.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진짜 강도원이 돌아온 거였죠. 부둣가 위에서 채린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원 씨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채린 누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죠. 채린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그녀도 알았을 겁니다. 도원 씨가 기억을 되찾았고 자신이 한 짓이 들통났으니까요. 저는 도원 씨의 품에 안긴 채 울었어요. 무서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제가 속삭였죠. 그러자 도원 씨가 저를 더 꽉 안아줬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이제 내가 지킬게. 절대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할게.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도원 씨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담요를 덮어주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줬지만 저는 도원 씨의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도 마찬가지였죠. 서아야, 내가 옆에 있을게.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저는 내내 도원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정말로 달라져 있었어요. 어린아이처럼 불안하고 의존적이던 눈빛이 사라지고 자신감 있고 단단한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죠. 마치 5년 동안 잠들어 있던 사람이 깨어난 것 같았어요. 아니, 정말로 깨어난 거였습니다. 도원 씨, 지금 기억이 다 돌아온 거예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는 아니야. 하지만 많이 돌아왔어. 서아, 내 덕분이야. 그러면서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내가 바다에 빠지는 걸 봤을 때 머릿속에서 뭔가가 터지는 것 같았어. 5년 전 그날이 떠올랐고 다시는 잃을 수 없다는 생각뿐이었어.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에게 제가 그런 존재가 된 건가요? 도원 씨가 계속 말했어요. 5년 전 나는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었어. 내가 설계한 건물에서 사고가 났고 10명이 죽었으니까. 근데 나만 살아남았어.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기억을 지웠던 것 같아. 어린아이처럼 굴면 그 죄책감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저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5년 동안 그 무게를 혼자 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비록 의식적으로는 기억하지 못했더라도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계속 그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거죠. 도원 씨가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근데 서아, 내가 나타났어. 내가 내 옆에 있어주니까 도망치지 않아도 될 것 같았어.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으니까.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냥 빚 때문에 온 거였어요. 이 결혼이 거래라고 생각했고 감정 같은 건 없었죠.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도원 씨가 마음에 들어왔어요. 순수하고 여린 모습도 아픔을 숨기고 있는 모습도 전부 다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가 이미 와 계셨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서아야, 괜찮아? 도원아, 너는? 시어머니가 달려오며 물었어요. 저는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도원 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가 도원 씨를 바라봤어요. 도원 씨가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기억이 돌아왔어. 그 말에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원아, 정말이야? 우리 아들 정말 돌아온 거야? 시어머니가 도원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저도 울었어요. 5년 동안 이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서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서아야, 고맙다. 내가 우리 도원이를 되찾아줬어.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도원 씨가 스스로 깨어난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옆에 있어서 가능했던 거야. 서아야, 정말 고맙다. 채린 씨는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였죠. 시어머니는 조카딸을 봐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요. 저는 채린 씨를 원망하기보다는 안타까웠어요. 그녀도 나름대로 도원 씨를 걱정했던 것 같거든요.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을 뿐이지. 병실에서 밤을 보내는 동안 도원 씨는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아야, 이제 나한테 반말해도 돼. 그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자 그가 웃었어요. 우리 부부잖아. 근데 아직도 존댓말 쓰는 거 이상하지 않아? 그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도원 씨, 아니 도원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그러자 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응, 그게 좋아.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야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았습니다. 빚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어느새 진심이 담긴 관계가 된 거였죠. 새벽이 되자 도원이가 말했어요. 서아야, 나 이제 도망치지 않을게. 5년 전 일도 내 기억도 다 마주할 거야. 그의 목소리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도 옆에 있을게. 혼자 감당하지 마. 그 말에 도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서아야. 이제 내가 있으니까 괜찮아.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어제까지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도원이의 옆 얼굴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일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이 더 이상 거래가 아니라는 걸요. 진심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는 걸요. 병원에서 태어난 날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저는 도원이와 나란히 걸으며 정원을 산책했어요. 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발걸음은 느긋했죠. 서아야, 오늘 날씨 좋다. 도원이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네요. 제가 대답했어요. 평범한 대화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게 느껴졌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녀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차갑고 경계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이 자리하고 있었죠. 서아야, 어서 와. 시어머니가 저를 반겼어요. 그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 동안 시어머니가 말문을 열었어요. 서아야, 그동안 미안했다. 처음에 널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빚 때문에 온 며느리라고 생각했거든. 시어머니의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결혼이 그냥 거래라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근데 넌 달랐어. 우리 도원이를 진심으로 대해줬어. 내가 아니었으면 도원이는 영원히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을 거야.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아야,
우리 아들을 되돌려줘서 정말 고맙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 도원이가 스스로 깨어난 거예요. 저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그때 도원이가 우리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서아 칭찬 그만해. 부끄러워하잖아. 그러면서 도원이가 웃었어요. 시어머니도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이 집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가 저택의 차가운 벽에 온기를 불어넣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도원이와 함께요. 이번에는 처음과 달리 편안한 마음이었어요. 부모님도 도원이를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버지가 도원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그때 일 기억나나? 도원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 이제 다 기억납니다. 제 목숨을 살려주셨죠. 아버지가 도원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람 살린 건 보람 있는 일이야. 자네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 서아 옆에 있으니 더 바랄 게 없네. 그 말에 도원이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버님, 앞으로 서아를 평생 지키겠습니다. 그의 약속이 진심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음식을 잔뜩 준비해 주셨어요. 도원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 하셨죠. 우리 사위 입맛에 맞나 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도원이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님. 너무 맛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았어요. 돌아오는 길에 도원이가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 이제 다시 일하려고 해. 그 말에 저는 놀랐어요. 일이라니 무슨 일이요? 도원이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해양 건축. 내가 원래 하던 일이야. 5년 전 사고 때문에 포기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해.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나는 항상 응원할게. 그 말에 도원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고마워, 서아야. 내가 있어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 그러면서 그가 제 손을 꽉 잡았죠. 그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몸에 이상을 느꼈어요.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리고 입맛이 변했죠. 설마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의사 선생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이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임신이라고요? 정말요? 집으로 돌아와서 도원이에게 말했습니다. 도원아, 나 할 말이 있어. 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아기 생겼어. 그 순간 도원이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서아야, 진짜야? 도원이가 저를 끌어안았어요. 저도 그를 안으며 울었습니다. 네, 진짜야. 우리 아기야. 도원이가 제 배에 손을 대며 속삭였어요. 안녕, 아가야. 아빠야. 빨리 만나고 싶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서아야, 정말 고맙다. 우리 집에 새 생명이 온다니.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를 안아드렸어요.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행복해요. 며칠 후 도원이와 저는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5년 전 사고가 났던 그 해양 전망대 앞이었어요. 이제는 철거되어 흔적만 남아 있었죠. 도원이가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10명이 죽었어. 내 실수 때문에. 그 죄책감은 평생 안고 갈 거야.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너는 살아남았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야. 도원아, 내가 살아서 나를 만났고 우리 아기도 생겼잖아. 그게 의미 없는 일이야? 제 말에 도원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바다는 많은 것을 삼켜갔지만 그날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도원이의 손을 꽉 잡으며 생각했어요. 빚 때문에 시작된 결혼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이 됐다고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도원이가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사랑해. 저도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나도 사랑해, 도원아. 바닷바람이 우리 주위를 감쌌고 파도 소리가 축복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이제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걸요.